당신 부모님을 내 손으로 죽였어.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웃음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 표정이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의 철제 테이블 앞에서 수갑에 채워진 손으로 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아니,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닐까 했습니다. 20년이 걸렸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음성은 준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 몸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조영호 팀장이 증거사진을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20년 전 서산동 골목의 사진이었어요. 피로 물든 벽, 뒹굴려 있는 시체,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에 낀 은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현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당신이 정말로. 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을 내 손으로 죽였어. 그 순간 세상이 붕괴했어요. 10년을 함께한 모든 기억이 거짓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해주던 밥, 밤중에 부모님의 병문안을 함께했던 시간,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모든 것이요. 현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남자를 배신했어요. DNA 샘플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눈물이었어요. 20년을 기다렸던 그 감정이 이제야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은 카페에서 오전 교대를 마친 직원이었어요. 80대의 어머니를 혼자 돌봐야 했기에 일자리를 자주 옮겼네요. 그것도 벌써 5번째 일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준호였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첫 번째 방문 때부터 매일같이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만 읽었네요. 현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손님일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3주째 되는 날, 준호가 말을 걸었어요. 항상 바쁘신데 힘내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현은 웃음으로 답했어요. 감사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현의 번호를 물었고요.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현에게 기적 같았어요. 준호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에 함께 가주었고요. 밤중에 어머니가 흉통을 호소할 때 그는 119에 신고하고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현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속삭였네요. 현은 이 남자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20년을 혼자 살아온 그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조용한 남자였어요. 과거를 잘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사를 안다는 것은 그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한 것 뿐이었죠. 현도 깊이 묻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사람끼리는 그런 배려가 필요했거든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어요. 너무나 평온해서 현은 과거의 아픔을 거의 잊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비통함도 그 먹먹함도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도 어떤 것들은 지우지 못하네요. 특히 잠들기 전 현의 가슴을 파고드는 그 질문들은 여전했어요. 그들은 왜 죽어야 했을까?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베개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을 현은 아직 몰랐습니다.
현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배웠던 학교 갔던 친구의 이름들은 흐릿해졌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은연아, 엄마가 밥 다 했으니 와서 먹어요. 얼굴 씻고 와. 그 목소리는 영원히 들을 수 없었어요. 20년 전 5월 12일이었거든요. 현은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그날 저녁 일찍 귀가하지 않으셨네요. 전주의 한적한 골목, 늦은 저녁 시간이었어요. 지나가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동전 지갑을 든 침입자를 본 것 같다고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의 부모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어요. 강도살인이라고 기록되었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범행 이후 20년이 넘게 잠적 상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CCTV가 아주 흐릿하게 남아 범인의 뒷모습을 포착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원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현은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기억은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10년 전 어머니의 제삿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청 미해결사건 수사팀이었어요. 혹시 피의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신뢰할 만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용의자들은 모두 행방불명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어요. 결국 그 전화도 헛수고로 끝났네요. 준호와 결혼한 뒤 현은 그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밀어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손목에 차인 시계, 아침마다 옷장에 준비되어 있는 옷, 귀가 후 식탁에서 기다리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현을 과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일이 터졌습니다. 현은 남편의 서류를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준호의 것이 맞는지 물었을 때 그는 버린 건데 정리해주면 고맙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상자였죠.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기록장, 낡은 신분증, 그리고 흐릿한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그 신문의 헤드라인은 서산동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미제 상태 진입이었고, 그리고 그 옆에 붙여진 포스트잇에는 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 현의 손이 떨렸어요. 현은 그날 밤 준호의 옆에서 한 점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신문 기사가 떠올랐어요. 아침이 되자 현은 준호가 출근한 뒤 조심스레 그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기록장을 폈어요. 그 안에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강수라는 이름이 4번을 긋고 그 위에 준호라고 썼네요. 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준호는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강수였죠.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적힌 주소들을 살펴보니 서산동, 그리고 현의 부모님이 살던 거리였어요. 현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검색창에 서산동 강도살인 이강수를 입력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떴어요. 2개의 기사였죠. 첫 번째 기사 제목 전주 서산동 강도살인, 용의자 이강수 특정 경보. 두 번째 기사 제목 미제 사건, 이강수 용의자 행방불명. 범행 경력 있음. 현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흑백 몽타주가 있었어요. 긴 얼굴, 낮은 광대뼈, 작은 눈이었습니다. 20살 청년 이강수의 모습이었죠. 지금의 준호와는 다르지만 무언가 그 윤곽이 닮아 있었어요.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강수는 청소년기부터 절도죄로
여러 번 구속되었던 전과자였고, 그리고 20년 전 전주 서산동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도주했으며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고 했어요. 현의 가슴이 철렁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다른 기사를 클릭하자 더욱 끔찍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강수 용의자의 DNA 채취 거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수순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네요. 용의자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기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현의 옆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현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질문이 소용돌이쳤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20년을 아예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살았단 말인가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품에 안겨 그 사람이 사랑해라고 속삭일 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일까요? 현은 그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금융거래 기록,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준호의 은행 계좌는 깔끔했습니다. 정기적인 월급 입금, 규칙적인 지출이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었네요. 하지만 그 깔끔함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어요. 흠짐이 없었거든요. 현은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담당자의 번호를 받은 뒤 현은 자신의 발견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뿐이었죠. 그리고 사흘 뒤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심사를 위해 직접 한번 뵙고 싶은데요. 현은 준호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회사 선배가 병났대요. 좀 일찍 나가봐도 될까? 준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봐요. 누가 아팠어? 라고만 물었네요. 그 태어남이 현의 마음을 더욱 저리게 했습니다. 경찰서의 신문실은 차갑고 음울했어요. 현은 경찰 앞에서 자신의 발견을 모두 밝혔습니다. 신분증, 기록장, 신문기사, 그리고 자신의 의심이었어요. 경찰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를 속여 채취한 DNA 샘플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어요. 양치질 후의 칫솔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네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현은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업무 중에도 밤중에도 말이에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네요. 경찰은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현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15번째 날 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알려지지 않은 전화였어요. 현은 서둘러 받았습니다. 네, 현은이요? 상대는 경찰청 미해결사건 수사팀의 조영우 팀장이었어요. 현은님,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나올 수 있으신가요? 심장이 철렁 내렸습니다. 현은 알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손이 떨렸네요. 1시간 뒤 현은 다시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조영호 팀장 그리고 다른 2명의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영호 팀장은 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20년 전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당신이 제출한 샘플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현은 그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영호 팀장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들렸지만
말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문장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조영호 팀장이 현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남자를 연행하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형사는 한 폴더를 폈어요. 거기에는 20년 전 현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현은 눈을 돌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보고 싶지 않던 것들이 있었어요. 피 묻은 옷, 뒹굴려 있는 시체, 어머니의 손가락에 낀 반지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용의자가 남긴 물품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형사가 투명한 봉투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20년을 어둠 속에서 숨겨진 어머니의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으로 된 십자가였죠. 현이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걸고 계셨던 그것이었어요. 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목걸이는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현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범죄자가 피해자의 유품을 간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뭔가 더 어두운 것이었거든요. 애정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였을까요? 조영호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남자, 이강수, 아니 준호라고 불리는 그 남자를 연행하겠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저항하거나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요? 네요. 당신이 봤던 그 기록장, 신분증,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그 남자가 당신에게 범행에 대해 말한 적은 없나요?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현은 생각했어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준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 번 술에 취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 뭐 하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요. 너한테 만났을 때부터 이제는 달라야 해. 그 말이 현의 귀에 맴돌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도망쳤어. 그것이 자백인가, 후회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주정꾼의 중얼거림인가 했어요. 현은 조영호 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장과 신분증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조영호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남자를 연행하겠습니다. 현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늦은 오후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현의 눈을 자극했네요. 현은 걷고 있었지만 마치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은연아, 언제 와? 밥 해놨어요. 현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 그 일상적인 문장, 모든 게 거짓처럼 들렸어요. 현은 말했습니다. 금방 가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동을 나왔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2대의 경찰차, 형사 4시였어요. 현은 건너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경찰차가 자신의 집 앞에 섰어요. 앞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조영호 팀장이 현의 집으로 들어갔네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6분째 경찰관들이 준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준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조용히 경찰차에 탔네요. 그 모습을 보는 현의 가슴이 철렁해졌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알던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 신문실은 차갑고 음울했어요. 준호는 철제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떨리지 않았네요. 조영우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강수라는 게 당신 이름이죠? 준호, 아니 이강수가 말했어요. 네요. 20년 전 서산동에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강수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은 신문실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강화유리 너머로 이강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그녀가 알던 준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영혼이 그 몸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네요. 조영우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이춘희, 박노현 두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죽였나요? 이강수가 대답했어요. 네요. 그 단어가 나오자 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앉았어요.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그 남자의 입에서 말이에요. 조영우 팀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강수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마치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약물 중독 상태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아니 어머니가 저항했습니다. 현이 눈을 감았어요. 이강수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는 남자도 죽였습니다. 그 후에는 집을 나왔고 20년을 도망쳤어요. 돈은 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자의 목걸이만 가져갔습니다. 조영우 팀장이 물었어요. 왜 그 목걸이를 가져갔나요? 이강수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죄책감이었나요? 아니면 기억이 필요했던 건가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신문실 밖에서 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격렬하게요. 그 눈물은 20년의 눈물이었어요.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실은 부모의 살인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이었네요. 조영우 팀장이 현에게 말했습니다. 대면을 하시겠어요? 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이강수의 눈과 현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놀라고 있었네요. 깨달았던 것처럼요. 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부모를 죽였어? 이강수가 대답했어요. 네요. 왜요? 왜 내 부모를? 이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내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놓친 부모, 당신이 받은 그 고통,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10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 이강수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도 이제는 의미가 없나 봅니다. 그 말이 현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 없고 고통만 남았어. 내 부모를 죽인 살인자가 내 남편이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조영우 팀장이 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나가시죠. 현은 신문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벽에 기대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부모를 잃었을 때의 울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을 잃었을 때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잃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강수는 공식적으로 20년 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법정에서는 그의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감정 결과도 명확했어요.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네요. 이강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은 계속 질문했어요. 왜 그가 자신에게 돌아왔는가 했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는가 했네요. 그 질문의 답은 조영호 팀장의 전화로부터 나왔습니다. 현우님, 한 가지 더 밝혀낸 게 있습니다. 혹시 당신 부모님이 타양에서 사신 건 아닐까요? 혹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하신 건 아닐까요? 현이 물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강수의 진술을 다시 정리해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말한 범행 동기가 약물 중독 상태라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영우 팀장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이강수의 청소년 기록을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폴더가 건네졌습니다. 거기에는 이강수의 어린 시절 기록이 있었어요. 양육시설, 학대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이름이었어요. 박노영과 이춘이었습니다. 현이 몸을 굳혔습니다. 이건 뭔가요? 조영우 팀장이 말했어요. 이강수는 20년 전 당신의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던 위탁 아동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그 아이를 거두셨던 거죠.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은 어릴 때 집에 온 한 명의 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희미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형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조영우 팀장이 계속했습니다. 이강수의 기록을 보면 그 집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는 거리의 아이가 되었고 약물에 빠졌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거짓이야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당신 부모님도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아이가 받은 외상이 너무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강수가 20년을 그 기억과 함께 살아왔다는 거입니다. 현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남자, 준호, 아니 이강수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학대받은 아이였고 버려진 아이였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어른이 되어서도 신음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현의 부모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잘못인가, 사회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강수의 선택인가 했어요.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조영우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과 온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감이 참을 수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 기록장에 써두었던 글들. 그건 죄책감의 기록이었어요. 현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수를 원했던 것 같기도 했고, 동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현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영호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법은 그 남자를 무기징역으로 보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강수는 공식적으로 20년 전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현은 매일을 묵고 살았어요. 일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침대는 이제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강수는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은 매일을 묵고 살았네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증오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강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 판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은 여전히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법이 내린 판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정의가 아니라 그 남자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은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를 마주했어요. 죄수복을 입은 이강수는 더 이상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네요. 나이가 들어 보였고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요. 이강수가 대답했어요. 네요.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당신은 계속 죽을 거고 저는 당신의 죽음을 지켜볼 거예요. 이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마치 그 눈물을 받아들이듯이요. 현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슨 변명을 하든, 당신이 얼마나 후회하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제 부모님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제 미래도 빼앗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증오함으로써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수가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이 뭘 해주나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부모님을 죽인 이 손으로 당신을 안아줄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여전히 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어요. 그것은 살인자의 얼굴이었네요.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신만큼, 아니, 당신보다 더 복잡한 누군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증오하면서도 당신을 연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돌아서며 한 번 더 그를 봤어요. 유리 너머에서 이강수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도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요. 교도소를 나온 현은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서산동의 공동묘지, 그곳에 그들은 있었어요. 현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리움, 그리고 그 부모를 잃은 자신의 미안함이었네요. 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야. 나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당신들을 죽인 건 사실이고, 그건 절대 바뀔 수 없어. 하지만 그 남자도 누군가에게 버려진 아이였대요. 어느 순간부턴 우리도 그런 게 된 건가요? 그 남자처럼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누군가. 무덤 앞에서 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어요. 그리고 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그 남자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6년이 더 흘렀습니다.
현은 이제 50대가 되었어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천천히 변했습니다. 증오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현은 심리 상담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자신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이 찾은 삶의 의미였네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강수로부터의 편지였어요. 현은 그것을 차마 오랫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연아, 나는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죄를 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내 생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현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이번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고 복수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현이 회신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진실이었는지 아닌지는 이제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는 몰랐지만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증오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나는 당신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복수를 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요. 당신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현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만 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타인과 나누고 함께 치유하는 방식으로요. 그녀의 상담실은 점점 많은 사람들로 차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트라우마를 받은 어른들, 복수로 가득 찬 영혼들이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현은 이강수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도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했어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그런 손이 필요했던 것 아닐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다만 현은 결심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 손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 따뜻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현은 어느 날 부모님의 무덤 앞에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야, 나 이제 덜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정말로 복수했어요.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으로요. 당신들이 이 남자를 거두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를 안기로 결정했어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봄은 왔고 무덤 주변의 잔디는 다시 푸르러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는 걸요. 끝남이 아니라 계속 무언가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복수도 용서도 사랑도 모두가 그렇게 계속되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